자, 우리나라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특징은, 근대사의 시작은 흥선대원군부터 시작이 돼요. 아주 옛날에는 갑오개혁부터 근대사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빨라져서 이제는 흥선대원군부터 근대사의 시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흥선대원군 집권 10년은 위정척사파의 집권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놓치는 1873년 이후부터는 한일합방까지 개화파 정권이에요. 따라서 정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정척사파하고 개화파가 어떻게 다른지, 이게 시험의 첫째, 근대사 시험의 첫째 시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화파가 1873년부터 정권을 잡는데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많은 개화 세력들이 똑같은 개화를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에 업은 외세가 어느 나라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학생은 거의 만점이 나와요. 그런데 외세의 흐름을, 등에 업은 외세의 흐름을 가볍게 생각하는, 간과하는 학생들은 헷갈려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줄거리를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 거고, 구체적인 암기사항, 관청 이름이라든가 개혁의 내용이라든가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교재를 보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선생님은 강의 교재를 자이스토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선생님 강의에 올 사람은 한국사건, 통합사회건, 자이스토리, 왜냐하면 강남 8학군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바탕은 이걸로 하는데, 이번에는 교재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교재 사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할 테니까 말로 듣고 화면 보고 그러면 뼈대는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위정척사파와 개화파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건데, 자, 학교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위정척사, 한글로 쓸게요. 그 다음에 개화. 자기의 정치적 사상을 위정척사 사상으로 무장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정척사파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개화 사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개화파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개화파 중에는 다시 둘로 나눠요. 속도에 따라서 또는 모델에 따라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나라식 모델을, 개화 모델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위 말해서 온건개화파,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 그러면 일단 위정척사부터 공부를 할게요. 위정이라는 뜻은, 요 정은요 올바르다 하는 바를 정자예요. 위는 받들다 하는 위자거든요. 계속 안개가 껴가지고. 자, 위정, 그러면 정을 받들고 올바른 걸 받들고, 척사 그러면 척은 척결하다, 없애버린다, 사는 사악하다, 거짓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척사 그러면 사악한 것을 척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올바른 걸 받들고 사악한 걸 척결한다. 대단히 좋은 거네. 그런데 어느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바른 것과 사악한 것을 구분하느냐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조선의 전통은 옳은 것이고 정이고, 전통이 아닌 거, 서양 거를 어설프게 받아들이는 일본 오랑캐 거, 이런 것들은 사악한 거야. 그러니까 척결해야 될 대상이야. 그래서 서양 세력을 물리치려고 문호를 닫는 것이고, 서양 세력을 받아들여서 조선에 전하려는 일본 세력을 물리치려고 문호를 닫는 거거든요. 그게 척사거든요. 자, 그러면 위정척사라는 개념은 조선적 전통을 지키고 전통이 아닌 이질적 서양 문화를 배척하는 거, 그거를 위정척사라고 하니까 보수예요, 진보예요?
정치 사상으로는 보수 사상이죠. 그런데 개화는 달라요. 예, 개화는 갑자기 떴는데 무슨 내용인지 보고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내용이 새로 다시 떴군요. 자, 개화는 북학사상을 이어받은 거예요. 북학사상 다 배웠잖아요. 청나라가 만주족의 나라죠. 오랑캐의 나라야. 우리보다 하급 문화를 가진 오랑캐의 나라라고. 그러나 잘 살기 때문에 배우자. 자존심 버리고 이거죠. 이게 발전해서 그렇다면 만주족 오랑캐의 문물을 배우자는 그 태도를 서양 오랑캐한테 적용시키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 오랑캐가 미개하고 야만적이지만 그들의 대토는 우수하고 그들의 물질 문화는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게 개화파거든. 이 서양 문화가 들어오는 루트, 길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냐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냐 하는 양갈래가 있죠.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서양 문물은 청나라가 그 당시에 우리보다 먼저 개화를 시작해서 양무운동이라는 온건적인 개화를 했거든. 일본은 청나라보다 약간 늦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 문화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급진적인 서양 문화 수용을 했거든. 그거를 한반도에 전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온건개화파는 등에 업은 세력이 어느 나라야? 청. 급진개화파는 등에 업은 세력이 어느 나라야? 일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바로 위정척사파 정권이 흥선대원군이다. 그런데 흥선대원군 정권부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수령청정을 위탁받아서 한 게 흥선대원군인데 이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만이 조선을 다시 중흥시킬 수 있는 길이다. 그거는 모델을 어디로 받느냐? 자, 보세요. 개화파는 모델을 서양 오랑캐의 물질 문화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천천히 정신 문화는 우리 걸로 하고 물질 문화만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 온건파고, 서양의 문물을 정신 문화까지 받아들여야 물질 문화도 온전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게 급진개화파인데, 그 모델을 15세기 조선의 전성기인 15세기로 설정해놓고 조선이 전성기였을 때로 거꾸로 돌아가자 하는 게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모델이거든. 세종대왕, 세조, 성종, 이때 15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잘 나가는 조선 사회를 다시 재건하자 하는 거니까, 성격적으로 보면 개화파는 그래도 앞으로 가는 건데, 흥선대원군은 뒤로 잘 살 때, 온전할 때로 가자 이거예요. 여기가 사악한 사회니까 올바른 사회였던 15세기로 돌아가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종대왕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모든 병폐는 왕권이 약해짐으로써 나타난다.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 따라서 왕권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을 척결하겠다. 그러면 양반이 왕권을 약화시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양반도 치겠다. 같은 편인데, 원래는 사상적으로는 위정척사 같은 편인데,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같은 양반 계열이라 할지라도 왕권을 잡아당기는, 약화시키는 대상은 양반이라도 척결하겠다. 백성 중에서도 왕권을 능멸하는 요소가 있으면 척결하겠다. 이게 흥선대원군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서양 문물은 사악한 것이니까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이 반발한 게 뭐였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첫째, 양반이 반발한 거.
양반일지라도 사상은 같지만 유정척사로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양반 세력이랑 치겠다. 서원 철폐. 그죠? 서원이 늘어날수록 왕권은 약화되거든. 지방 세력이 강화되고. 서원 철폐. 그 다음에 또 양반이 세금 안 내거든. 세금 안 내니까 세금 안 내는 거 내라. 군포에서의 호포제. 이런 것들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양반을 치는 거예요. 또 경복궁 중건할 때 묘지림 덜체. 체벌이라고 해도 되고 덜체라고 해도 되고. 양반의 반발을 받았죠. 같은 편인 것 같지? 왜 받았을까? 왕권 강화에 역행하니까 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의 반발을 받은 거 있죠. 민본 정책으로 인하여 이런 거 하면 좋죠. 서원철폐, 백성들은 대단히 환영했고, 호포제 대단히 환영했죠. 군포가 줄면서. 왜? 신포제에서 호포제로 갔으니까 몸뚱아리 숫자대로 내는 거를 가구당 한 필만 내면 되니까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데 양반 편만은 아니야. 양반이 작살나는 경우가 있었어. 상징적인 왕권 강화, 경복궁 중건. 고집스럽게 했죠. 경복궁이 주궁인데 언제 불탔어요? 임진왜란 때. 왜군한테? 아니, 수도 서울 즉 한양을 백성들하고 같이 지킨다고 약속을 해놓고 선조가 야반도주 했거든. 열받은 한양 시민이 아니지, 한양 백성들이 조선 백성들에 의해서 불이 질러졌거든. 상징적인 왕권 약화를 뜻하는 거죠. 경복궁의 화제는. 따라서 경복궁 주궁을 중건하는 것은 상징적인 왕권 강화에 가장 으뜸되는 정책이었거든요. 해야 된다 이거야. 백성들이 어떻게 반발을 하건 그건 안중에도 없는데 왕권 강화하겠다. 여기에서 무리수를 둔 게 뭐예요? 당백전 발행이죠. 경제적으로. 당백전은 그 당시에 유통됐던 게 상평통보죠. 화폐에 대한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하게 전근대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유통에 성공한 화폐는 상평통보 하나라. 그러면 상평통보 하나당 1냥짜리죠. 한 냥. 그런데 100냥짜리의 상평통보를 만들어낸 거야. 엽전 하나가 100냥이야. 그러면 고액권 화폐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사임당 화폐를 마구잡이로 막 발행해서 경복궁을 짓는 재료를 사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인권에 뭐가 일어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물가가 뛰죠. 가난한 백성들은 굶어야지. 초군목피해야죠. 따라서 당백전을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가지고 백성들의 민폐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것들 시험에 낼 때 양반이 반발받은 거, 백성의 반발을 받은 거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시험 문제에 탁월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서양 세력에 대해서 문호를 폐쇄하는 거. 그거는 문호 개방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1866년, 1871년, 1873년 요거 세 개만 외우면 되죠. 1866년, 71년, 73년 이건 뭐냐? 병인양요죠. 병인양요는 어느 나라하고의 전쟁이에요? 잘못 썼어. 심의하죠. 자, 1866년, 1868년, 1871년 이렇게 세 연도만 암기하면 되죠. 병인양요, 프랑스와의 전쟁이죠. 전쟁 장소는 어디예요? 강화도죠. 1868년에는
독일과의 마찰이 생깁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라는 상인놈이 오페르트 통상교섭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 묘를 도굴하다가 미수에 붙였죠. 조선에서 그 당시에 제사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조선에서 남의 선조의 무덤을 파헤치다가 들통이 났다. 그러므로 서양오랑캐, 눈시퍼런 서양오랑캐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페르트 독일 미수 사건. 요거는 독일 상입니다. 그 다음에 1871년에 일어나는 신미양요, 일어나는데 요 양요라는 뜻은 양은 서양 오랑캐를 뜻하는 것이고요. 요는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오랑캐와의 전쟁, 양요. 미국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미국과의 최초의 접촉은 전쟁으로 접촉이 되는 거고,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신미양요의 장면이 나왔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금기를 깼어요. 원래 미국과의 전투시는 금기였거든. 근데 그때 깼죠. 대신 상당히 얌전하게 나오더라고. 이때 무기체계가 미국은 남북전쟁할 때 최정예 해병대 출신들이 왔거든. 우리나라 전사자 1300명, 미군 전사자 1명.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고집으로 물러갔어요. 그거를 교과서에 좋은 말로 나와 미국은 조선을 식민지화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자, 역시 강화도. 그러면 강화도가 전쟁터가 된 거는 3개. 언제? 몽고의 침입 때, 그 다음에 병인양요 때, 그 다음 신미양요 때, 그리고 또 하나 조약. 일본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 맺은 곳이 어디냐? 당연히 강화도지. 4개. 그럼 나머지 하나. 청해진이 설치된 데는 어디냐? 완도잖아요. 그게 답이지. 이해가요? 오지선다요, 행사. 자, 이렇게 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취한 것이 서양 세력에 대한 태도였죠. 그거를 신미양요 끝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는지 비석을 세웠죠. 그 비석을 뭐라고 그래? 척화비. 척화비를 탕평비하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탕평비는 영조 때 세워지는 것으로 영조, 정조가 추진했던 당파 싸움을 방지하는 탕평정책을 표현한 게 탕평비고 영조 때 세웁니다. 척화비는 서양 세력을 받아들이지 말자. 양이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국이다. 라고 12글자를 새긴 게 바로 척화비죠. 흥선대원군에. 자, 요게 흥선대원군의 바로 위정척사 정권이지만 15세기로 돌아가자. 조선을 중흥시키자. 그러려면 최고의 수단이 뭐다? 왕권 강화다. 전제 군주권의 강화다. 이렇게 정치를 한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고 1863년에 정권을 잡아서 10년 동안 1873년에 원공개화파의 수장이었던 며느리 민비한테 후에 추전되죠. 명성황후한테 넘겨주는 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10년 정권입니다. 사상으로는 위정척사 정권이죠. 자, 이제 기회를 잡았습니다. 누가? 개화파가 기회를 잡았네요. 민비를 둘러싼 서양 세력을 옹호하는 그 물질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개화파가 정권을 잡은 게 1873년이고, 그로부터 3년 준비하에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문호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라는 것은 근대적 조약에 의한 문호개방을 뜻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조약이야? 강화도 조약. 자, 저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청나라는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의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었죠. 병자호란
당한 거 여러분 지난 시험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병자호란에서 남한산성 삼전도의 굴력 때 인조가 치욕을 겪은 이후에 국벌운동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청나라는 조선의 상국 역할을 자부하고 있었죠. 그 청나라가 먼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인다 하고 양무운동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온건개혁파 정권은 바로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본따서 점진적인 개화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게 초기 정권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의 의미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조약? 근대적 조약.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어디하고 맺은 조약이다? 일본하고. 어디서? 당연히 강화도에서. 그런데 평등조약이다, 불평등조약이다? 예, 불평등조약이다. 왜 불평등조약이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해안 측량권의 인정. 둘째는 치해법권. 여기서요, 다른 조항도 있지만 불평등 조약의 증거 그러면 세 가지를 대부분 들거든요. 해안 측량권 인정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남의 나라 땅에 대한 해안선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본이 필요할 때는 조선의 해안 측량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나와요. 근데 조선이 필요할 때는 일본의 해안선을 아무 때나 측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 안방을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은 일본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못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불평등 조약이죠. 근데 치해법권이 더 중요한 거죠. 조선 땅에서 일본인이 일으킨 범죄는 일본에 송환해서 일본 법원이 재판한다.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땅이 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있어요. 어디? 외교관이 주둔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그거는 관례상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공사관, 대사관 이쪽은 치해법권이 당연히 적용돼요. 일본 마찬가지. 근데 한국 외교관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주미 한국 대사관 당연히 우리 영토야. 우리 법률이 적용되잖아요. 그건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건 그 치해법권은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미군 기지 담장 안에서 치해법권인 거 아세요? 한국의 특수성인데 이건 언젠가 개선이 돼야 되겠죠? 하여튼 치해법권 그러면 일단은 불평등 조약의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최혜국대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최혜국대우. 최고의 혜택을 그 나라한테 주는 거. 그러니까 A나라한테 A라는 이권과 B라는 이권을 주고 최혜국대우를 규정해줬어. 최혜국대우를 규정해줬어. 그럼 B라는 나라하고 조약을 맺을 때 A라는 혜택과 B라는 혜택을 주면서 A라는 나라한테 주지 않았던 C라는 혜택까지 줬어. 그러면 최혜국대우가 규정되어 있으면요, 요게 자동으로 여기에도 생겨요. 이렇게 생성돼요. 최혜국대우죠. 가장 무서운 조약이 구문이에요. 불평등 조약의 구문. 특징, 심화학습. 1876년 최초에 맺어지는 근대적 조약인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에서는 최혜국대우는 없다. 그러면 최혜국대우가 최초로 불평등 조약에서 들어가는 조약은 1882년 서양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미국과의 조약에서 최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치해법권이라든가 해안 측량권의 일방적인 인정, 그 다음에 최혜국대우 이런 것들은
불평등 조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후 1882년의 사건을 다시 보겠습니다. 1882년. 여러분 지금 판서의 글자가 화면에 보이나요? 네? 판서하는 글자가 화면에 보이나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지금 찍고 있거든요. 물론 잘 안 보이면 잠깐 이제 확인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떴는데 말소리 잘 들리나요? 근데 실황 중계에 지금 3명밖에는 시청을 안 하나요? 10명인데 원래 이게 저장해 준다는 얘기를 괜히 했나봐. 원래 실시간 방송에서 할 때 교육을 듣는 게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나오는 거야. 학원에 굳이 나오는 게 이런 원격 교육에 약 5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격 교육도 실시간 방송에 제대로 시청을 하는 게 녹화 방송을 보는 것보다 한 2배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시청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이 녹화해서 그냥 띄워주면 약속 지키는 거니까 저긴데 10시에 정규 수업 다 끝나고 오프라인 수업은 10시 이후에 못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원격으로 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나 혼자 떠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잘 이용해 주세요. 국풍 2,000학원에서 무료 강의는 처음이래. 난 몰랐거든. 자, 여러분은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1882년 이모년이거든요. 이모군란이 일어나요. 이모군란. 자, 이쪽으로 잠시 색판을 옮겨서 위정척사파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 동안 정권을 장악을 했었죠. 그리고 1873년부터 개화파 정권으로 정권이 이양됐어요. 그래서 온건개화파 정권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온건급진 가리지 말고 그냥 개화파 전체가 정권 담당자라고 봐도 되죠. 이때는 개화파 정권을 빼앗겼던 위정척사파가 도전하는 사건, 바로 이 두 세력이 부딪히는 사건이 1882년의 이모군란입니다. 이모년에. 그 과정은 잘 아시죠? 일단 조선의 전통 세력인 군대가 90군대죠. 조선 후기에 오군영을 중심으로 한 군대가 90군대입니다. 그런데 90군대는 어느 세력의 군대예요? 위정척사 세력의 군대죠. 개화파가 정권을 잡고 나서 어때? 불안하죠?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호위할 수 있는 정조가 자신을 호위할 수 있는 직속부대인 장용영이라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듯이 개화파 정권에서는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따로 만들죠. 자신의 군대. 그래서 신식군대는 별기군, 90군대는 옛부터 내려오는 소고군 중심의 90군대. 소고군은 지방군이고 오군영 중심의 90군대. 똑같이 대접을 했겠어요? 차별대우를 했겠어요? 차별대우를 했겠지. 신식군대는 월급도 많이 또박또박 나가고 90군대는 월급이 1년치가 밀려요. 그러다가 한 달치 봉급이 나왔어. 관리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반이 모래가 섞였어요. 거기서 90군대가 생존권적 폭동이 일어났어. 처음에는 정권 잡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흥선대원군이 이용을 했죠. 자, 90군대는 폭동 시에 군대의 폭동이 제일 무섭습니다. 무장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 누구 탓이냐 그랬더니 이거는 민비 탓이다. 그럼 민비 잡으러 가자. 어디가 습격당하겠어요? 중건된 경복궁이 습격당하겠죠. 민비는 도망갔죠.
예, 저 충주 지역으로 도망갔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 누구 탓이냐 또 그랬더니 이건 일본 놈들 탓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가 습격당하겠어요? 1번 공사관이 습격당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서 배상 청구도 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90군데에 의해서 이렇게 난장판이 되니까 개화 정권은 자신의 세력이었던 청나라,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청은 위정척사파를 지원한 게 아니라 청은 결론적으로 개화파를 지원하게 되는데, 온건개화파 세력이 청나라에 SOS를 치니까 청나라 군대가 내려왔어요. 우리 조선의 한양에 들어왔다고.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분하에. 정부의 요청으로 그것도.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착각한 거예요. 전통적인 청나라 세력은 자신의 보수파 세력의 기반이다. 보호자다.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병졸도 들이지 않고 연회 차려주겠다고 청나라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환영회 해주겠다고. 거기서 납치당해요. 텐진으로 납치당해서 흥선대원군은 정권에서 빠져버리게 되고 온건개화파 정권이 다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파 정권이 정권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어느 세력에 의해서? 여기서 기억할 건 이거예요. 이모군란이라는 혼란을 통해서 위정척사파 정권이 다시 재집권하려는 기회가 있었는데 청나라 세력에 의해서 개화파 정권이 다시 부활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개화파 세력이 위정척사파 세력한테 정권을 뺏길 뻔했는데 어느 외세 때문에, 청이라는 외세 때문에 다시 정권을 되찾았다. 그러면 개화파 정권은 청나라에 더욱 세력적으로 종속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모군란으로 말미암아 강화된 외세는, 그러면 답은 청이죠. 여기서 학생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건 위정척사 세력 편이 아니냐. 아니, 온건개화파 세력 편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유학 갔던 그 당시 초기 친일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친일파 그러면 이가 갈리죠. 아이고. 야, 이렇게 멍청해요 제가. 미니캠 너 녹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이크를 안 켰었네. 미니캠만. 지금 밴드 나방은 목소리까지 다 녹음이 되니까 안심하시고요. 미니캠 자료는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 자, 하여간 할 수 없죠 뭐. 지난 일이니까. 근데 그 초기 친일파는 일본의 메이지 시인을 본받아서 서양 문물을 도입하자는 것이지 빠른 속도로 나라를 팔아먹자는 친일파는 아닙니다. 그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는 후기 친일파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본식으로 개혁하자는 이 급진개화파가 청나라식으로 개혁하자는 온건개화파 세력에게 도전하는 바로 이 사건을 우리는 2년 후에 뭐라고 합니까? 1884년에 갑신년이거든요. 갑신정변이라고 하죠. 3.1천하의 구테타. 자, 일본식으로 개혁을 하고 싶은데 김옥균, 박영영,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정권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청나라의 양무운동식으로 하자니 너무 답답한 거야. 그리고 자신들이 정권의 요직을 장악하려면 친일 정권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일본 세력이 청나라 세력을 거꾸로 들여야 되거든. 이렇게 국내 정치 세력들이 국내의 힘이 약할 때 외세를 등에 업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위험한 게 외세를 등에 업고 국내 정치를 하는
그 시대만큼은 나라가 왔다 갔다 해요. 흔들흔들 한다고. 원나라 간섭기도 그렇고. 그죠? 1884년 갑신정변 때 우정국 연해석상에서 초기 친일파인 급진계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일본군이 호위하는 와중에, 그런데 민씨정권은 다시 청나라 군대를 불렀죠. 그래서 청군이 일본군을 공격하게 되고 숫자가 딸렸던 일본군이 제물포로 밀리게 되면서 제물포에 주둔해 두었던 군함을 타고 일본으로 철수를 하게 되죠. 이때 정권을 잡은 듯 착각했던 급진개화파 사람들은 철군하는 일본군을 따라서 그 군함을 타지 못하면 죽음이죠. 그래서 군함을 타고 김옥균, 박영호 등 핵심 세력은 일본으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나중에 10년 뒤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갑오개혁의 추진 세력으로 다시 귀국을 해서 일본식 개혁을 실시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1894년의 갑오개혁이죠. 그런데 김옥균만큼은 돌아오지 못하죠. 왜? 민비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청나라 땅에서 살해되니까. 예, 그러나 김옥균이라는 천재 개화파 세력은, 개화파 인물은 우리나라 개화 사상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1884년 갑신정변은 일본 세력이 다시 한번 청나라 세력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이모군란 때도 그러더니 갑신정변 때도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통해서 세력이 강화된 외세는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면 청일까요? 일본일까요? 네, 일본이 아니라 청이죠. 아직까지는 청의 전성기입니다. 조선 내부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1882년 이모군란 했죠. 1884년 갑신정변 했습니다. 1885년부터 1887년까지 거문도 불법점령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거문도 불법점령 사건. 이거는 영국에 의해서 도발되는 겁니다. 영국 함대가요, 갑자기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는 거문도를 점령을 해서 이름을 해밀턴항이라는 이름을 짓고 3년간 불법 점령하다가 돌아갔어요. 물론 조선 내부를 침공한 건 아닌데, 그 이유는 조선 침탈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 당시에 국제 열강끼리의 세력 균형을 맞추고자 상당히 노력들을 했거든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사사건건 방해했던 게 영국 세력 아닙니까? 따라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 또는 남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침탈은 아니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남의 나라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탈했다는 것은 그것도 3년씩이나 명백한 제국주의의 횡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889년에 유명한 사건으로는 방공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자는요, 한자로 요렇게 쓰면 노을 방자, 방목, 짐승을, 가축을 놓아서 기른다. 그래서 방목, 노을 방자가 되는데, 요렇게 쓰면 막을 방자가 되거든요. 방어 할 때 방. 요거는 막을 방자야. 곡식 수출 금지령이에요. 곡식 수출 금지령인데 이거는 왜 알아야 되냐면
일본이 한일합방 이전에도 근대사에서도 상당한 우리나라의 1차 산업식품, 농산물을 수탈해 갔다라는 증거로서 방공령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때 한 번 있었던 건 아니나 방공령 중에서 1889년 함경도 방공령과 황해도 방공령이 가장 유명한데, 함경도와 황해도. 자, 나라에 풍년이 들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외국 상인한테 쌀을 지주가 팔아가지고 그 쌀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일본으로 빠져나가서 일본에서 유통되면 지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우리 백성들도 굶주리는 판에 쌀값이 폭등해서 일본 상인한테 쌀을 지주가 파는 것하고 조선 상인한테 파는 것하고 이게 달라요. 조선 상인한테 팔면 그래도 국내에서 유통이 되잖아요, 쌀이. 그러니까 쌀값 상승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런데 일본 상인한테 팔면 어떻게 돼요?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국내에 유통되는 쌀의 양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죠. 그럼 쌀값은 폭등하죠. 가난한 사람은 더 굶어 죽죠. 그래서 일정 이하의 흉년이 들면 각 도별로, 그 당시에는 도지사를 관찰사라고 했으니까 관찰사한테 권한을 줬어요. 우리 도 내에서는 미국 쌀을 수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방공령이거든요. 이 두 도에서 1889년에 방공령을 내렸어. 그런데 일본의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항의로 방공령은 방공령대로 철회되고 여기에 대한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물어줘야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치 군사적으로 청나라한테 밀리고 있었던 일본이 경제적으로 조선을 수탈하는 하나의 증거로 제시되는 게 1889년의 방공령입니다. 자, 여기서 쌀 나왔죠? 여기 곡식이 쌀이니까 쌀 나왔으니까 이제 동학으로 넘어갈 차례죠. 그래서 1890년대는 동학부터 시작을 하는